내가 윗사람이고 선배고 상사일 때 지갑은 여시고 입은 닫으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면 나를 블랙 아이스 취급해요. 피해가고 싶다고요. 늘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절대로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임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한마디를 결정적으로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분, 저에겐 개인적으로 멘토 같은 분, 이금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좋아하는 그 목소리로 멋있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픈 이금희입니다. 제가 올해가 26년째 아나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선배님 35년째시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래됐더라고요. 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탑 중에 탑 아나운서로 계속 머물고 계시는데 입사 초반엔 촌스럽다는 말을 들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건 저의 정체성이기도 해서 지금도 저는 제가 촌스러운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6시 내 고향 초대 MC가 될 수 있었어요. 초대 MC요? 네. 그때 만들어진 거였습니까? 1991년 5월에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을 MC로 기용할까 하다가 앞으로 10년 내로는 저렇게 촌스러운 아나운서가 들어올 리가 없다 싶어서 저를 낙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담당 PD가? 네, 국장님께서. 국장님이? 네. 그럼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입사할 때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제가 뭘 잘할 수 있을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늘 물어보잖아요. 뭘 하고 싶니? 그럼 저는 지금은 없어진 개념이기도 한데 저는 콜사인을 제일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와,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엔 라디오 방송을 할 때 지금 시각은 12시 정각입니다. KBS. 이게 콜사인이에요.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어떤 기본의 기본을 얘기를 하셨던 거네요. 그냥 어린 마음에도 그걸 잘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6시 내 고향의 MC로 낙점이 돼서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는데 이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어땠나요? 사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시간이 어린이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오, 맞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런데 성인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처음 생겨서 이게 될까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지방자치제가 처음 생길 때여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시류를 잘 탔죠. 그랬군요. 지방자치제가 실행되면서 각 지방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군요. 그래서 6시 내 고향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잘 됐네요. 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어요. 제가 돌아보면 저에게 제일 좋았던 건 운이 좋았던 거? 항상 운이 좋았어요. 항상.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시작한 6시 내 고향을 몇 년이나 하신 거죠? 3년 정도 하고 제가 빨리 그만두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퇴사할 때까지 6시 내 고향만 할 것 같아서 네. 제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다른 걸 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만뒀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프로그램은 TV는 사랑을 싣고 이후에 사랑의 리퀘스트 그리고 아침마당일 것 같아요. 아침마당이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지금보다 시청률이 훨씬 높았을 것 같아요. 엄청났죠. 그 아침마당만 해도 20년이 넘게 18년 보름 했어요. 20년이 채 안 되는군요. 근데 느낌은 진짜 한 30년 한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시죠? 그렇죠. 기억에 남는 방송사고도 엄청 많았을 것 같고. 생방송 중에 출연자가 돌아간 적이 있어서 생방송 중에요? 네네. 그래서 한 30분이 빈 시간으로 나갈 뻔 하다가 앞선 출연자를 다시 모시고 이야기를 30분 더 했던 적도 있고요. 왜 가셨나요? 그분께서는 약간의 오해를 하셨어요. 그날 특집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침이니까 생방송이고. 그래서 10분 정도 늦게 방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앞선 출연자는 40분 그리고 당신은 20분만 출연하는 줄 알고 마음이 상해서 가셨어요. 그게 아니라 10분이 늦어져서 30분 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앞서 출연하신 분이 가시려는 걸 붙잡아서 다시 30분을 더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셨겠네요. 네, 이거 어찌하나. 왜냐면 대본도 없고 앞선 출연자도 가시려고 문을 나서는데 모셔온 거고 근데 또 방송이 되더라고요. MC의 능력이 출중하셔서. 이상벽 선배님이 정말 잘하셨죠. 그때는 정말 이상벽 선배님 시대군요. 네, 저는 그냥 옆에서 앉아서 웃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선배님이 워낙 잘하셔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또 젊은 친구들로 MC를 바꿨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만회 생방송에 한번 출연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네네, 50기 아나운서가 지금 MC를 하고 있더군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이제 시대가 정말 어느새 그렇게 달라졌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당 떠나실 때 항의가 엄청났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무려 140개가 넘는 그런 항의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40개 가지고 고작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아침마당 시청층은 인터넷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분이셔서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글 하나 정도 올라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당이라는 시청자 게시판이 일주일에 하나 올라오는 곳인데 한두 개 정도 글이 올라오는데 하루에 뭐 140개가 올라왔다고 하니 지금 생각해서는 140개 뭐 하시겠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고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한 2, 3년치가 한꺼번에 올라온 셈이네요. 그런 거죠. 일주일에 하나씩으로 치면. 근데 개인적으로도 저는 엄청난 변화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님 KBS 퇴사하실 때보다 훨씬 큰 변화였을 것 같은 게 이게 18년 동안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새벽에 출근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안 해도 돼.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제 오지 마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일지 사실 감히 상상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의외로 연애도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서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타입이라 저는 다음날 아침부터 9시까지 늦잠을 잤어요.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네. 왜냐하면 통보를 받은 건 며칠 되었고 그 며칠 사이에 정리할 일을 다 정리했고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에게 항상 중요한 건 오늘이고 내일이라서 의외로 저는 심리적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서는 엄청 걱정했죠. 아마 그러셨겠죠. 근데 저한테 내색은 별로 안 하셨고 심지어 저는 그로부터 지인들이 밥을 사주신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 저랑 친한 정신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정말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저는 제가 아침 프로그램을 했던 게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고려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 때 얘기 같아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안심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잘 아니까 그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잖아요. 저는 지나간 남자친구와 지나간 프로그램은 돌아보지 않아요. 지난번 책에서 저는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준다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경청 1등이 이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에게 27분 30초 동안 그 친구가 말하게 하고 나는 정말 조금 말했는데 그분이 고마워했다라는 그 챕터의 얘기를 보면서 경청의 힘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이런 경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 책과 함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을 잘 하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 쪽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입을 열면 아이가 입을 닫는다. 엄마가 귀를 열면 아이가 입을 연다. 그리고 또 이런 실험도 있었는데요.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는 순간 아이는 뇌가 멈춘다. 실제 그런 실험을 물론 표본수는 좀 적지만 그런 발표가 난 적이 있었어요. 특히 내가 윗사람이고 선배고 부모고 상사일 때 내가 입을 열면 상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건 내 말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들어줘야죠. 경청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반대로 돌아오는 반응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럼 나는 언제 말해요? 그렇죠. 언제 말해야 되냐면 이야기 자리에서 한 번만 말하시면 돼요. 제가 이건 MBTI로 보면 I 성향인 분들에게 늘 권해드리는 방법인데 I 성향인 분들 중에도 말을 잘하고 싶거나 인상적인 말을 남기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절대로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임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한마디를 결정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걸 준비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그 자리가 파한 후에도 사람들이 그 말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인상적인 한마디를 하십시오. 그럼 돼요. 더 무게 있는 말을 하면 되겠네요. 훨씬. 근데 그렇게 한마디를 무게 있게 하려면 많이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죠.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걸 즐겁게 하시면 돼요. 이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된다. 이 얘기는 왜 맞을까요?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져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생각하게 되고 다 보이거든요. 보이면 말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걸 또 아셔야 하는 게 내가 입을 열면 젊은 사람들은 다 입을 닫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정말 명언이에요. 지갑은 여시고 입은 닫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제가 새 책에 쓴 내용 중에 블랙 아이스라는 챕터에 글이 있는데요. 정말 위험하죠. 교통사고 유발 지역이잖아요. 실제 저도 밤에 늘 걷다가 블랙 아이스 부분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험하죠. 정말 그 위험하죠. 후로는 절대 그쪽으로 안 갑니다. 넘어지니까. 그런데 내가 계속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나를 블랙 아이스 취급해요. 피해가고 싶다고요. 오고 싶지 않다고요. 이거 너무나. 블랙 아이스라는 말 너무 무서운데요? 약간 그 길거리에 있는 개똥 취급받는 느낌이에요. 랑은 좀 다르죠. A가 아니라 다쳐. 이 정도니까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한 거네요, 네. 오히려. 그럼 이렇게 내가 어른이에요.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 내가 제일 연장자고 좀 리더예요. 그런데 그때 말을 하지 않고 한마디를 묵직하게 해야겠다. 한 번 정도 잘 말해야겠다 싶을 때 준비할 만한 말의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잘 들으시면 돼요.
거예요. 3시간 동안 젊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그 말을 언급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한다는 뜻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뭐 기가 막힌 교훈을 줄 거야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할 말을 준비한다기보단 입을 닫고 말을 듣겠어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노는구나. 얼마나 재밌습니까? 참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동안에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후배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것 중에 저건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함으로써 그 후배가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그러면 또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그의 몫이에요. 내가 죄책감 가질 거 없나요? 그럼요. 잘못되게 내버려둬요? 한석준 아나운서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그랬네요. 후배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단 말을 해주고 싶으면 한 번 말을 걸어보면 알아요. 아, 이 친구가 말을 해주길 원하는지.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 듣고 싶어 하지 않는지. 한 번 말을 걸어보면 알아요. 그때 들려주세요 하면 얘기해도 됩니다. 탁 쳐내는 반응이 오면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뭘 해주시면 되냐면 그 후배가 그걸 겪고 힘들어할 때 밥 사주시면 돼요. 힘들었지? 참 속상하겠다. 맛있는 거 먹자. 그거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 책을 2권을 한꺼번에 내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얘기할 책이 공감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역시 경청과 공감의 대가께서 이런 책을 내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쑥스럽고요. 지난번 책을 내고 한 3년여 전국에 강연을 다니게 되었는데 강연을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듣게 된 얘기가 강연을 담당하는 4050 세대가 2030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조금 윗세대일 수 있으나 대학에서 저희 후배이자 제자들 2250명과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하였고 그중에 초기 5, 6년 코로나 시기 후기 빼놓고 15년 동안 1500명과 1대1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게 이제 티타임이라고 30분씩 얘기했거든요. 한 1500명 정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사회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4050 세대와 2030 세대를 좀 연결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나본 30, 40 세대들이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젊은 세대들은 무엇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2030 세대를 바라보는 4050 세대의 느낌은 뭐냐면 이 친구들은 똑똑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 인데요. 실은 2030은 미움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제가 2002년생이 거의 대부분인 직종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입사원이에요. 이제 곧 입사하실 분들인데 거의 대부분 사전 질문으로 뭘 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선배들한테 미움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요? 정말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해야 제가 입사해서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가 거의 대부분 2002년생 예비 신입사원들의 질문이었어요. 그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대하길 어려워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집에 다양한 세대가 있었죠. 애들도 한둘이 아니라 서너 다섯여섯 있었고요. 엄마 아빠도 계셨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이모 삼촌도 집에 같이 많이 살았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저희는 서울이었는데 친척들이 오시면 당연히 며칠씩 저희 집에서 묵으셨어요. 잠잘 데 없으면 그냥 마루에서라도 주무셨어요. 그래서 어른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어른과 대화하는 게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엄마 아빠 맞벌이인 경우 많고요. 아이는 외동 아니면 둘이에요. 어른과 대화할 기회가 없어요. 제대로 어른을 대하는 건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하고도 1대1의 대화는 별로 해본 적이 없죠. 선생님은 선생님이죠. 1대 다의 대화만 익숙하고요. 그냥 나는 그 중에 하나로 숨어 있으면서 자라났어요. 아르바이트하는 그 업장의 사장님 정도? 그 정도가 내가 처음 만나는 어른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또 좋은 분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사회로 진출하면 아르바이트했던 그곳의 사장님과는 또 다르잖아요. 여긴 선배와 상사가 있는 곳이고 한번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커리어를 쌓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해요. 아니 지금은 서로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세대를 받아들이는 3040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4050 세대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아유 그냥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간섭처럼 느껴지고 꼰대처럼 보일까 봐. 근데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롤모델로 삼는 분 중에 한 분이 100세 넘어서까지 약국을 직접 하셨던 일본의 어떤 약사 할머니가 계셨어요. 책을 내셨는데 100세가 넘도록 도쿄 한 모퉁이의 조그마한 약국을 오래 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100세인데 컴퓨터를 배워요. 100세인데 처방전을 어떻게 컴퓨터에 입력하는지를 배우고요. 100세인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100세인데 메신저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서 쓰세요. 이유는 나는 요즘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재밌게 하는 거 나도 재밌게 해보고 싶다. 나는 옛날 사람이기 싫다. 그래서 늘 젊은 사람들한테 뭘 배우셨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살아보면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 약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파스 사러 오면 등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갖 방법이 난무합니다. 바닥에 깔아놓고 내가 누워라, 거기에 정확히 누워라. 등에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할머니니까 집에 가서 붙여줄 사람 없죠? 일로 와요. 내가 붙여줄게요.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장벽이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이 장벽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장벽이 아니고 마음이 장벽이다. 누군가와 소통이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겁먹는 그 마음이 장벽인 거네요. 오늘 또 많이 깨달아 갑니다. 가족에게 말하는 거를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제가 이걸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족에게 그냥 2가지 말이라도 많이 얘기를 해라. 고마워, 미안해. 맞아요. 그거라도 좀 잘해라. 근데 가족에게 그 말하는 거를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뭐하러 하냐. 우리 가족들은 다 내가 고마워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가족에게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주십니까? 지금 한석준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아침 프로그램을 18년 보름 동안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분들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가족에 관한 조언이었어요. 그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2 단어만 자주 하셔도 가족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데 가족에게 그런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대체로 나와 가족을 동일시하세요. 나와 가족을 동일시. 내가 고맙다고 느끼면 가족도 고맙다고 느끼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싫으면 가족도 싫겠지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인데 절대 아니에요. 가족과 나는 동일시돼서는 안 되고 가족과 나는 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밖에서 남한테는 잘하세요. 왜냐면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 거예요. 동시에 가족을 돌보지 않으셨고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밖에서 쓰시는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집에서 쓰셔야 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밖에서 성공을 거두셨다면 그 밖의 사람들은 나의 끝까지 지켜줄 사람,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건 가족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제 절반은 집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살면 문제가 될까요? 언젠가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커서 그런 아이들이 될 거예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아이들. 그건 너무 끔찍한데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 말을 못 들을 거예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와, 지금 하신 말씀이 누군가의 뇌리를 쳐서 달라지는 사람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요새 선배님께서 혹시 가족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제 조카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뮤지컬 보는 걸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파트너가 거의 대부분 조카들이에요. 네. 돌아가면서 조카들하고 1대1로 늘 다니는데 제가 조카에게 배운 건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첫 조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저도 모르게 이모는 말이지 하면서 제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저랑 정말 친하거든요.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근데 걔가 다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모 그건 이모 때 얘기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조카한테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물어봐요. 별일 없어? 그냥 그래요. 그때 그 차장님이 그랬잖아. 요새는 어떠셔? 그 선배 잘 지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슬슬 나와요. 기억을 많이 하시네요.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노력입니까? 그럼요. 노력해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기억을 해야 다음번에 또 할 얘기가 생깁니다. 그럼요. 이모 기억하네? 이러면서 한다고요. 그걸 기억하시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관심 있으면 기억이 돼요. 이건 또 반성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계실 거고.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이제 공감과 경청을 많이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별로 공감하고 싶고 경청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 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공감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에 따른 어떤 공감의 피로감 같은 게 느껴진 적도 있으세요?
그렇기보다는 저는 직업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고 그럴 때 속으로 생각해요. 이분 참 안 됐다. 내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분하고 소통하기 어려울 텐데 얼마나 외로워지실까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쓰러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속으로. 그것도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그러니까 소통을 똑바로 못하고 대화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수록 블랙아이스 취급할 테니까 내가 외로워지는군요. 저는 살아가는 게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긍정 마일리지도 있고 부정 마일리지도 있거든요. 근데 마일리지는 우리가 평소에는 안 쓰다가 어디 외국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아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마일리지 쌓은 게 별로 그게 뭐 이렇게 여겨지지만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그게 힘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이건 부정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경우고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잘못한 거야. 이건 긍정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경우예요. 부정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면 사람들이 곁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마당을 통해서 사실 거기 나오는 출연자분들에게도 엄청난 위로를 전하셨고 그 출연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위로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위로받아야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실은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라디오 프로그램 요즘도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매일매일 청취자들이 보내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언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든가 저도 모르는 저의 감기 기운을 청취자가 아시는 거예요. 언니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그런가? 감기 기운을 제가 뒤늦게 느끼고 이렇게 챙겨주는 사이가 가족 말고 또 있을까. 매일매일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넘치도록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 방송을 하시면서 정말로 많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시청자하고 얘기하고 쭉 하셨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는 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혹은 오늘은 너무 하기 싫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나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일이 정말 좋아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지금도 좋고 여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싫어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진 적은 있었겠죠. 근데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죽비를 때리는 분들이 나타나세요. 오, 네. 인간극장을 할 때 제가 새벽 4시 반 5시쯤 일어났거든요. 근데 겨울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오려면 진짜 싫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주택이어서 주차장까지 오면 머리 막 얼고 이런다고요. 안 말리고 나오면. 근데 막 추워 막 이러고 나왔는데 인간극장 더빙을 하는데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국도에서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의 사체를 치우시는 환경미화 이야기를 다룰 때 어머 내가 지금 무슨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야. 나보다 더 어리신 저분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늘 만났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 인생의 죽비가 되어주신 그분들 덕분에 그걸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것도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무엇에 반대가 되는 뭘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건 저 사람 나는 나 이렇게 구분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삶을 보면서 거기서 내 삶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고 그렇거든요. 제가 만났던 프로그램들이 저를 그렇게 키웠던 것 같고요. 제가 인간극장 10주년인가를 맞이해서 이렇게 글 모음집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글을 쓰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제 안에 일부분은 여러분이시고 아마도 여러분 안에 일부분에 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의 일부가 되는 사이지 결코 우린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그렇게 느꼈어요, 실제로. 이번 책에 아주 딱 꽂히는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제목이 50대가 진짜인데. 제가 지금 50 초반이잖아요. 50대가 진짠가요? 진짜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알 건 알고 너그러워져요. 나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훨씬 너그러워집니다. 그게 정말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좋아요. 제가 41살 때 딱 10살 많은 선배랑 밥을 먹게 되었어요. 여자 선배였는데 저랑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약간의 도움을 드렸는데 밥을 사주신 거예요.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올해 몇 살이에요? 그래서 저 41살입니다 선배님 했더니 어머 나보다 딱 10살 아래네. 진짜 좋을 때다.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러시는데 갑자기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40대가 좋다고 하셨어. 40대 10년이 좋대. 그러고 지났는데 거짓말처럼 제가 51살 때 그 선배랑 또 밥을 먹게 되어서 같은 식당에서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미안한데 올해 몇 살이에요? 제가 너무 웃겨서 선배님 저 올해 51살이고요. 선배님이 저보다 10살 많으시고
물어보시고요. 10년 전에도 똑같이 물어보셨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40대가 좋을 거예요. 앞으로 10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선배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어머 어떡하지? 50대가 진짜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50대가 진짜예요 선배님. 아 그럼요. 난 50대가 진짜 좋았어요. 하면서 그 선배님도 딱 10살 많은 여성 소설가 선배한테 똑같은 얘기를 시기별로 들으셨대요. 근데 50대가 지나고 보니 50대가 진짜라는 거여서 와 진짜인가 그랬는데 진짜로 좋아요. 그래요. 40대 때보다 진짜로 더 좋아요? 훨씬 좋아요. 40대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좋았지만 힘들었어요. 50대는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갑자기 막 궁금하고 기대되고 그러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50대가 아직 한참 남은 20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50대가 좋을 거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그 좋은 시기를 향해 갈 길이 멀어요. 좋잖아요. 잘 쌓아가면 되는 네, 건가요? 그럼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요 50대가요? 솔직히 몸도 옛날 같지 않고 조금씩 아프기도 하고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것도 좋아요. 무리하지 않게 되잖아요. 정말 내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잘 지낼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게 감사해요. 오늘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배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금희 선배님 같은 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말을 저런 식으로 저런 단어를 골라서 저런 표현을 하는 게 저게 말의 품격이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또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금희 아나운서와의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